가지고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얘기하기 앞서서 최근 제 근황을 좀 말씀드린다면, 제가 올해가 이제 한국에 온 지 지금 9년 차입니다. 2016년도에 한국으로 제가 기순에 왔고, 내년도는 10년이 되는데, 지난 9년 동안에 제가 한국에 와서 9년이라는 시간은 대단히 짧지만은 제 인생에서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걸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와서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정말 국민들의 사랑도 받고 국회도 받고, 국회의원도 한번 강남에서 지역구에서 해보고, 지난 총선 때는 구로을 이 서울에서 보수 세력에게 제일 불리한 구로을 홈지에 가서 한번 선거해보라 해서 거기 가서 하다가 이제 낙선된 이후에 또 뭐 홈지에 가서 싸웠다고 당에서도 배려해줘서 지난해 제가 민주평통 자문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됐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통 사무처장이라는 직은 이제 정부직 차관직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해서 가서 거기서 일하다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이건 대통령이 직접 임기가 없고 임명직이어서 대통령이 바뀌니까 뭐 바로 나가라 해서 또 바로 나와서 지금 개인으로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최근에는 그 4.3 사건 관련한 이제 민사소송이 제기돼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4.3 사건의 배후에는 정의성이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4.3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지금까지 2년 6개월 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배후에 있다는 건 이건 허위사실 적시이어서 희생자들에 대한 이제 명예훼손이다 해서 2천만 원 지금 배상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금 항소심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한국에서 살아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도 있고 상승도 있고 또 퇴소기도 있지만, 거기서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지금 온 가족이 아주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핵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갑자기 지난 10월 앞에 동상회의 있으면서 이제 이 핵 잠수함 문제가 갑자기 이제 정계에 이제 불쑥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지금 그 기본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 하는 말이 이제 언론에 딱 잡히면서 이제 그날부터 이 문제가 한국안에 두려웠죠.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요 정치 현안 중에 하나로 떠올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꼭지를 이렇게 뗐습니다. 오해를 좀 하시는 게 있다, 이렇게 말을 뗐습니다. 이게 언론의 TV에 딱 잡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요도초 건조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 뭐냐? 결국은 만나자마자 첫 마디에 오해를 좀 하신 게 있는데, 이렇게 말을 뺐기 때문에 이게 물밑에서 그러면 핵 추진 잠수함 보유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계속 말이 오갔다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트럼프가 차단bom을 매렸다는 거네. 그런데 그러면 이 문제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돌파되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문제가 지금 커지기 시작했고, 이 말을 대통령이 한 다음 트럼프가 거기서 고개를 끄덕이고, 트럼프가 즉시 이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에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 주시도록 자기가 승인줬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물밑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려고 했고, 이걸 미국과 지금까지 협상해 왔으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허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는 것은 시간상 문제다. 이제 이건 시간과 절차상 문제이지, 이제 어느 때가 한국이 이걸 가진다라는 게 이제 국제적으로 팩트로 이제 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잠수함이라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디젤 잠수함하고 그 다음에 이거 동력 에너지를 뭘 쓰는가가
중요한데 하나는 디젤 쓰는 거고 하나는 핵 연료를 쓰는 원자로를 쓰는 이게 형태인데 핵무기가 없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고 핵 연료를 쓰는 잠수함에다가 제이식 미사일을 올려놔가지고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지금 아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지금 처음으로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나라는 있습니다. 그냥 호주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미국으로부터 영국과 함께 오스트레일리아도 핵 추진 잠수함을 좀 가지겠는데 미국이 좀 이거 승인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거의 10여 년 동안 미국과 협상해서 구조적으로 어쨌든 호주도 핵 추진 잠수함을 가져라 라는 게 이제 호주는 다 됐는데 호주가 이걸 가지자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호주 자체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잠수함 건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잠수함에 들어가는 소형 원자로를 또 호주가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나 미국으로부터 다 가져오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허가만 받으면 대단히 빨리 만들 수 있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잠수함 기술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제일 좋은 나라 중에 이제 하나 있고 소형 원자로도 지금 우리나라 거의 다 완성돼서 보기에는 기술자 과학자들이 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데서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새로운 경지가 지금 개척되는데 비핵 국가인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이제 갖는다. 그러면 이것이 향후 전 세계적으로 또 다른 나라들에게 잠재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단히 큰 파급력 있는 문제로 점차 이제 부상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허가는 했지만 과연 이게 실현될까? 앞으로 이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대로 자기가 승인했다고 하는데 이 승인이 끝까지 갈 거냐, 해피엔딩으로 갈 거냐. 이게 지금 현재 현 정부는 물론 향후 한국과 미국 사이 또 한국과 국제공동체 사이에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막 세계가 끌었습니다. 이제 북한이 제일 먼저 반응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다가 핵 추진 잠수함을 주려고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북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을 준핵 보유국이 있는데 준핵 보유국으로 한국이 가도록 발판을 트럼프 대통령이 깔아줬다. 이렇게 이제 북한이 이야기하면서 만일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는 순간에 동북아시아에서는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거다. 이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가지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느냐? 일본은 핵 추진 잠수함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일본은 핵무기를 가지려고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 추진 잠수함이 동북아시아의 핵 도미노 현상을 만든다. 이 북한이 이렇게 먼저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국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중국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중국이 이 한국이 비핵 국가인데 비핵 국가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도록 미국이 허용하겠다니 미국에다 경고했습니다. 미국 당신네 이거 핵 확산 이거 NPT 이거 의무 성실히 이행하라. 미국이 이러다가 향후 앞으로 한국의 핵 보유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중국이 이제 입장을 발표했고 일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본이 이제 이 문제를 발표하자마자 일본 국방상이 나왔습니다. 일본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일본 국방상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일본은 모든 선택지를 다 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미국하고 하는 걸 이제 일본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좀 일본도 이제 향후 핵 추진 잠수함 더 나아가서 핵 문제를 어떻게 일본이 넘겼느냐 하는 데서 일본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이 강하지만 현 지금 일본 정부는 선택지 다 열고 있다 이런 입장을 세계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영어들을 좀 이거 영어가 대단히 지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TV를 보면 이 분야에서 전문가들이랑 나오는 사람들도 가끔 가다가 영어를 자꾸 혼용해 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자꾸 헷갈립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자 영어는 핵 추진 잠수함 우리가 항상 쓰는 핵 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이 추진이라는 자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핵 잠수함 이렇게 핵 잠수함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진다고 이렇게 돼서 대단히 사람들이 많이 반가워하는데 핵 추진 잠수함이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 같은 핵 추진 잠수함인데 앞에다 공격을 붙이는 게 있고 하나는 전략을 붙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전략 핵 잠수함, 하나는 공격 핵 잠수함.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공격자를 붙인 공격 핵 잠수함이 흔히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 무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짜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발판을 마련했냐 길을 열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핵 잠수함 중에서 앞에 공격이 붙으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에너지는 동력은 핵이지만 거기에 얼려놓는 무기는 제식 미사일입니다. 핵무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국제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공격 핵 잠수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에너지는 핵이지만 거기에 탑재한 무기는 핵무기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에 지금 비핵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무기고 전략자가 붙이면 전략 핵 잠수함 이건 핵무기를 쓰는 겁니다. 핵을 거기다가 탑재하는 건데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저 공격 핵 잠수함입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꾸 이거 핵무기 가졌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거기다가 추진자를 붙여서 핵 추진 잠수함 이렇게 붙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저 말을 한 이후에 막 세상이 끓고 그 다음에 국내 여론이 막 부글부글 하니 우리 정부가 까딱 실수합니다. 여기서 무슨 실수를 하는가 하면 국방부가 말을 바꿔요. 이 핵 추진 잠수함, 핵 잠수함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너네 핵무기 가지라고 막 말하니까 다시 뭐라고 말하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려는 건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이렇게 핵으로부터 원자력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갑자기 또 핵 잠수함이라고 말했다가 왜 갑자기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나와서 제발 오해하지 마시죠. 우리가 가지려는 건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용어가 한번 뒤집혀서 세계적으로 이걸 가지고 또 논쟁하니까 다시 대통령실이 나서서 정리합니다. 아닙니다. 원자력 잠수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핵 잠수함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처음 나온 부터 11월 중순까지 원자력 잠수함이냐 핵 잠수함이냐 이걸 가지고 정부와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왔다 갔다 하다가 대통령실, 국방부, 외교부, 미국 다 같이 모여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용어는 정리하는 건 결국은 핵 추진 잠수함이다. 핵이다. 이런 말로 이제 정리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그럼 언제부터 이 문제가 우리와 미국 사이에 논의됐느냐. 역사는 대단히 오래입니다. 30년이 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1993년도에 북한이 NPT에서 탈퇴하니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북한이 저거 핵무기를 가진다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때렸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북한에 대가 보복을 하겠냐. 만약 보복을 미국이 안 해준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러면 우리도 핵무기는 미국이 못 가지게 하니까 대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바다 밑에다가 숨겨놨다가 2차 보복성 타격을 가할 수 있게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자. 그래서 벌써 김영삼 대통령 때 이것이 하나의 국가의 수군 사업이 되었고 그 이후에 대통령들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걸 가지고 있는 이 미사일을 바다 밑에다 숨겨놨다 쏠 수 있게 하자 해가지고 역대 대통령들이 다 추진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미국의 장애에 부딪혀서 좀 한 발짝 더 나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뭔가면 미국과 우리 사이에 지금 딱 얽매고 있는 것이 한국 원자력 협정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와서 이거 한번 수정해서 그때 어떻게 했는가면 우리가 우라늄 20% 미만 20% 미만은 이건 핵무기에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고 원자력의 퓨마제를 여기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핵 우라늄 20% 미만에 한해서는 한국이 너희가 농축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달아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조항에 뭐라고 말하는가면 이런 재처리 및 이런 이전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어질 수 있다 해서 거기다 서면 조항을 하나 더 끼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조항에는 가질 수 있다 해놓고 이걸 구체화하려면 또 서면 합의를 해라 하니까 서면 합의를 하자니까 미국이 이거 안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왜?
이거 한국이 이러다가 점점 핵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 조항에 딱 부딪혀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다음 하나는 보십시오. 이 원자력 13조에 핵폭발 장치의 연구 또는 개발이나 이거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이거 군사적 목적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가지라는 건 우리 핵발전소 용인데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까지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핵 추진 잠수함은 핵 추진 잠수함에 전원축 우라늄으로도 할 수 있고 고농축 우라늄도 할 수 있는데 이거 잠수함은 군사적 목적이니까 요 조항에 딱 걸고 아니 이거 여기다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잠수함은 군사적 목적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또 이 협상이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한 걸음도 못 나오고 있다가 이번에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은 안 되죠. 능력은 가져야 되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충 단계로 우리 정부가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3,600톤급 장영실 이제 함입니다. 네. 이 함을 우리가 그 중간 단계로서 이 장영실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이 장영실 잠수함을 만든 이후에 지금 이거 세계적으로 지금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하면 지금까지 나온 디젤 잠수함 중에서 제일 좋은 잠수함이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서 잠수함을 캐나다는 바다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캐나다는 아직까지 핵 추진까지는 생각 못하고 디젤 잠수함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이 디젤 잠수함을 가질 때 지금 캐나다에서도 지금 한국의 장영실형 잠수함을 만들자. 그래서 이 우리한테 이게 지금 수주가 들어올 그런 논의 단계가 있을 정도로 이 장영실 잠수함이 세계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다들 이야기하는 게 독일이 만드는 잠수함보다 한국 장영실 잠수함이 더 좋다라는 의견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핵 추진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이 이게 비교 자료인데 핵 추진 잠수함은 디젤 대신 저렇게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핵 장영실 잠수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역시 디젤 잠수함급에서는 최고지만은 역시 핵 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되겠다는 걸 새롭게 느낍니다. 대한민국이 왜 새롭게 느끼는가면 대단히 좋은 잠수함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할 수 없이 바닥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디젤 엔진을 쓰려면 디젤 기관을 쓰려면 산소와 디젤이 결국은 믹스돼야 되는데 혼합이 돼야 되는데 산소와 디젤을 혼합시키려면 결국 잠수함이 다시 수면으로 올라와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흡입하고 가스를 내보내고 그리고 또 내려가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다 나니까 이게 잠수함의 기본 목적은 바다 밑에 들어가서 오래 숨어 있는 건데 이 북한의 핵 위력이 점점 커지는 데 비하면 장영실 잠수함도 이제는 한계가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바다에 한번 일단 들어가면 계속 숨어 있을 수 있는 핵 잠수함이 필요하다. 이런 원리로부터 이제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고농축 우라늄을 쓰는 핵 추진 잠수함도 있고 저농축 우라늄을 쓰는 잠수함도 있는데 저농축을 쓰는 경우에는 7년 내지 10년 동안 핵 연료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계속. 그런데 고농축을 쓰려면 그건 뭐 시한적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잠수함의 설비가 완전히 이제 낡아서 폐기할 때까지 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쓰는 것이 고농축 지금 잠수함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저농축 잠수함입니다. 왜? 고농축 잠수함은 이건 그 연료 자체를 그대로 옮겨오면 핵무기에 들어가는 연료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건 저농축 잠수함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이 핵 추진 잠수함 문제를 얘기하면서 왜 어떻게 진보 쪽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문제를 지금 저렇게 꺼내고 저걸 도입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핵 추진 잠수함에 저렇게 진영을 가질 줄은 보수 쪽에서도 이제 대단히 뜻밖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보수와 진보가 지금 딱 이면적으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핵 발전소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향후 핵 무장 문제에 대해서 이건 보수 쪽의 이 단골맨이었고 진보 쪽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핵을 이 평화적인 이용, 전력 생산, 동력으로 삼는 걸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진보 쪽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문제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또 대통령 지난번 대선 이제 쭉 붙어봤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핵 추진 잠수함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자기가 트럼프하고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 해서 보수 쪽 대통령 후보들이 항상 핵 추진 잠수함 문제를 얘기했고 진보 쪽 대통령 후보는 이 핵 추진 잠수함 문제를 얘기 안 했는데 물론 대통령이 된다면 추진해 하려고 했지만 선거에서는 절대 얘기 안 했는데 표가 빠진다고 진보 쪽 표. 갑자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은 얘기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밑에 있는 이 자주국방.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는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 자기 임기 기간에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데서 이제 큰 핵을 꽂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보수 쪽에서는 이 국방 우리가 자체로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키겠다 이 내용은 좋아하는데 이 자주라는 표현을 앞에다 쓰는 걸 보수 쪽에서는 대단히 싫어합니다. 저희 당도 그렇고 이 자주라는 표현은 이거 김일성 북한에서부터 이거 많이 쓰는 주체사상에서 나오는 이 표현이다. 그래서 이 자주 국방 앞에다 자주 쓰는 걸 계속 우리 대단히 반대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부터 시작해서 취임하면서 이 자주 국방을 실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 중에 하나로서 전시작전권을 빨리 미국으로부터 가져오고 그 다음에 방위비도 인상하고 그래서 이 자주 국방의 길을 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전시작전권도 만약 미국으로부터 가져오고 방위비도 인상한다 해서 그러면 이게 자주 국방이 되느냐 우리가 혼자서 그러면 북한의 위협에 우리가 혼자서 지킬 수 있느냐 그 여러 구조적인 문제에서 핵을 가진 북한과 대응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라는 여러 대안 중에 하나가 나온 것이 바로 자주 국방에서 하려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막상 하자 보니까 이 한미 사이에 깨끗이 정립되지 않은 더 큰 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다 승인 주고 미국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도록 내가 승인은 했지만 이 잠수함을 어디서 만들겠느냐 이거 무조건 미국에 있는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라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가서 이렇게 필리 조선소에서 이 잠수함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우리나라에서 아니 그런 거 잠수함 미국에서 만드는 거 있어? 우리가 만든 거 아니고 이렇게 또 갑자기 또 여론이 뒤집어져가지고 또 한 번 더 불을 끌었습니다. 왜 이게 불을 끌었는가 하면 이 미국에 있는 필리 조선소인데 이 필리 조선소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 조선소에서는 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전혀 준비도 안 돼 있고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 선박들 만드는 건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여기서 만들어라고 계속 이야기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잠수함을 만드는 저 장경실급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설비와 기술 인력을 다 어디로 옮겨간다? 저기로 옮겨가야 된다. 저기다 저 잠수함 만들 수 있는 도크로부터 시작해서 기술 인력 인프라를 모조리 거기다 가져다가 거기서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이제 험준한 사안이 지금 딱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은 절대 이거 필리 조선소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생각해보라 잠수함 하나 만드는 것도 지금 한 4조가 들어갈 걸로 보는데 그에 앞서서 그거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거기다가 다시 건설한다면 그건 몇 조의 돈이 들어가느냐. 그게 우선 첫째. 그러니까 잠수함 하나 만드는데 생각해도 4조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그거 가져다 놓고 그 사람들 기술 변수 주고 뭐 한다면 시간이 얼마 걸리냐.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에서 만나는 10년 동안 우리가 잠수함 그림자도 못 본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리고 더 문제는 만든 다음의 문제입니다. 잠수함.
그럼 그 잠수함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미국에서 만든 거 가져올 수 있느냐, 한국에. 이게 왜 가져올 수 없는가 하면 미국에는 특별히 어떤 규정이 있는가 하면 최첨단 무기가 미국 밖으로 나갈 때는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잠수함이라는 건 최첨단 미국 무기인데 그때 미국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벌어져? 미국 다 만들어 놓은 잠수함을 미국에서 그 투표해가지고 그거 못 가져가 이러면 그러면 또 그 입법 투표 그 과정을 걸치려면 과연 다 만들어 놓은 잠수함을 그걸 가져올 수 있다는 담보가 있냐? 트럼프 대통령 장기에 오케이 하는데 다음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못 나가. 그러면 신년품들에서 몇수조를 때려 박아놓고도 만들어놓은 잠수함을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조성된다. 그러니까 지금 필라델피아 필리조소소에 가서 만드는 건 절대 안 된다. 지금 이게 지금 전문가들의 생각이고 트럼프 대통령 아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라 이런 겁니다. 두 번째로 거기 들어갈 에너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핵 연료를 공급해 주시면 연료를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우라늄 저연축 우라늄을 우리가 여기서 만들고 또 우리나라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도 우리나라에 만들 수 있게 이걸 허용해 주시면 우리가 잠수함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그때 받아들여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지금 가서 뭐라 하면 아니 잠수함 연료 미국에서 이거 잠수함도 미국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연료도 미국에서 이거 가서 쏘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한테는 핵 주권, 핵 연료를 자체로 만들 수 있는 주권을 안 주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 미국 입장을 따지는데 미 국방장관이 이제 백세구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왔다 갔지만 계속 미국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이 문제는 미 국방부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미 에너지부와 토의에서 결정하는 문제인데 좀 시간을 달라 하면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와 지금 내부가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과 어떻게 싸우려고 하느냐, 이걸 어떻게 싸워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느냐, 바로 팩트시트.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 대표와 사이에 입장을 정비한 팩트시트라는 게 있는데 그거 공동성명이나 봤죠. 이 공동성명 문안을 가지고 이제 붙어있지. 미국 사이에 문안이 이렇게 돼 있어요. The United States has given approval, 승인을 주었다. For the RK, 대한민국이 to build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이 팩트시트 문장은 미국과 합의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앞으로 이거 지금 법정에서 미국하고 싸울 때 인용했는데 자, 미국이 승인을 주었는데 대한민국이 핵 공격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걸 승인을 주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체는 누구냐? 주체는 ROK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미국이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주체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다. 이게 지금 물론 앞으로 미국이 이 문장을 가지고 받아들이겠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면 합의 아니냐. 서면 합의에서 당신네가 우리한테 ROK가 to build 하는 걸 만들게 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주체이기 때문에 만약 미국에서 만든 거라면 이런 표현이 많지 않다. 근데 너네가 이렇게 동의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고 핵 연료 문제도 핵 연료도 미국에서 가져와 이게 아니라 자, 이 문장에 보면 다음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work closely with ROK. 대한민국과 긴밀히 미국이 협력한다. 뭘 협력하느냐? ROK 여기 문장이래. To advance requirements for this shipbuilding project. 이거 including avenues to source fuel. 연료를 보장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잠수함 문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요구 조건들을 계속 대한민국이 추진해 나가도록 미국에 협력한다. 그러니까 including avenues to source fuel. 이거는 미국에서 연료를 우리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료를 앞으로 자체로 만들어서 열 수 있는 이 requirement, 이 요구를 미국이 앞으로 계속 긴밀히 협력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문장이 우리한테는 완전히 핵심 사항입니다. 이걸 가지고 앞으로 계속 미국과 딜을 하면 산을 하나씩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향후 이 구체적인
디테일은 악만 항상 디테일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협상에서 미국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미국이 이 뻔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거 확고한 입장을 계속 딜레이하는 거는 제가 판단하는데 미국은 말은 하지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한 발 한 발 한국이 핵보유로 가는 거 아니냐 머리 좋은 한국인들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이 의심을 거두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미국에서 매우 핵 문제에서 대단히 민감한 국가 부류에다 우리를 넣은 것도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의심들을 거둘 수 없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넘겠냐 해서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주장,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의 입장을 쭉 보면 일단 좀 미국에도 좀 뭘 주자, 뭘 좀 주어서 큰 목적을 해서 미국에도 뭘 좀 주는데 미국이 지금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조선업. 다 지금 완전히 없어져가는 조선업을 재생시키는 거니까 우리 돈으로 미국 필리 조선소 같은데 좀 우리 돈으로 미국도 좋은 배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도와줘서 한 해 한 200억씩 해가지고 미국 조선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도와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핵 추진 잠수함은 우리나라에서 만들도록 미국이 동의하게 하잖아요. 이게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 안은 자꾸 미국이 저 필리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싶어 하니 첫 번째 핵 추진 잠수함은 저 돈이 들더라도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의 그런 우리 장영실급 잠수함부터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물밑거리를 해서 실현하면 어떻겠느냐.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그런 이제 그 아니고 그 다음이 한국에서 만들 때 미국 사람들이 제일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게 한국에서 만들 때 자기 인력과 기술자들을 보내서 같이 만들잖아. 그래서 좀 배우자 하는 거니까 그때 미국 기술자들이랑 같이 와서 공동 제작하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한 가지 큰 문제는 이 국내에서의 문제입니다. 국내에서 이 핵 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이 군사 전문가들 속에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냐면 과연 핵 추진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한 60조 정도로 보는데 핵 추진 잠수함 저거 하나 만들 걸 경우 거의 4조부터 6조 사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국방 전문가, 국방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해 국방 예산 중에서 76% 정도, 70% 80% 정도가 순전히 뭔가면 현재 가지고 있는 무기와 무력, 장비의 운용 예산입니다. 가지고 있는 걸 지금처럼 그저 계속 가지고 있는데 들어가는 돈 그거 이 핵 잠수함처럼 새로운 무기와 기술을 도입하고 연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20%부터 한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국방 예산은 많아 보이지만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 그러면 다른 분야는 어떻게 되느냐? 돈이 다 거기다 때려박으면 그러면 뭐 공군, 뭐 드론 이런 다른 모든 분야는 다 죽이겠느냐? 아니면 다른 방위비를 또 늘리겠느냐? 이런 예산 문제,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한 논쟁이 지금 치열하고 두 번째 문제는 또 일부 육군 중심의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대단히 작은 나라인데 작은 나라이고 방어할 해안 영역도 크지 않은데 핵 추진 잠수함은 어떤 나라에만 필요하냐? 원량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만 필요한 거다. 한번 들어가면 6개월씩 안 나고 쫙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방어할 영역은 조선 서해남의 요 좁은 영역인데 핵 추진 잠수함이 무슨 그리 큰 의미가 있냐? 지금 디젤 잠수함 가지고도 충분하지. 그래서 일본이 2차 대전 이후에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까 말까 일본 내에서 대단히 이제 그 여론이 호의가 많았는데 일본이 그때 당시 핵 추진 잠수함 6, 70년대 그때 만들지 않기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면 만약 일본이 핵을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거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 작전을 대만 해이든 필리핀 해이든 동중국 해이든 만약 벌린다면 자기네 잠수함도 오겠지만 항상 일본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 너네 그 핵 추진 잠수함 있잖아. 너네 핵 추진 잠수함 이번에 우리 저 한일 공동 훈련에 뭐 몇척 보내. 어제 정세가 긴장한데 이번에 너네 핵 추진 잠수함 어느 쪽에 보내 하니까 말로는 일본의 방위를 위해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만날 미국 항공모함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결국은 작전하기 때문에 돈은 계속 일본 돈은 나가는데 결국은 미국 함대 한 구성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 애들이 그만뒀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경우에는 한반도에서는 별로 쓸 영역이 없는데, 왜냐하면 대만 해역이 긴장하다.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핵 잠수함을 여기서 저기서 막 끌어오기 힘드니까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한민국 빨리 너네 핵 잠수함을 가져다가 필리핀 앞바다에 지금 원래 대기시켜 이렇게 계속 미국의 세계적인 작전에 따라다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도 개성하니까 이거 좀 잘 이제 정확히 판단해서 핵 추진 잠수함이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지 하지 않는지 이게 국방부의 전문가들이 지금 내보는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른 나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이제부터는 미국은 어떻게 돼 있고 중국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은 지금 핵 추진 잠수함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 잠수함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N 위의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 공격 잠수함이고 그 다음에 두 개 미국 핵 전략 잠수함은 바로 SSBM 탄도미사일 전략 탄도미사일을 연구하고 순항 미사일을 이 두 가지 종류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핵 무기를 탑재한 핵 전략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인도는 한 척인데 이건 본인들이 만든 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인대용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다른 특징이 뭔가면 제일 처음에 핵무기를 만든 게 미국이었는데 미국이 이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이걸 어디다가 건설했다 쏘겠냐 이걸 미국이 대단히 오랫동안 고심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핵무기를 투하한 건 공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군에다가 이제 비행기에다가 핵무기를 이제 올려시켜 놨는데 소련이 이제 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소련이 치고 나면서 소련도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보면서 소련은 땅이 넓다나니까 이 핵무기를 만드는 핵무기를 어떻게 하냐 지상 중심으로 지상 넓은 땅에다가 곳곳에다가 땅굴을 파가지고 사일로로 이제 그 핵미사일을 냈는데 러시아, 소련은 땅에다가 핵미사일을 놓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에다가 핵미사일을 놨는데 한번 전쟁이 일어날 경우 가상해 보니까 핵미사일을 핵을 비행기에다 올려싣고 공중에 뜨면 시간적 제약을 받습니다. 일정한 시간대 비행기를 꼭 내려와야 되고 하니까 미국이 이게 비행기에다가 핵무기를 넣는 게 별로 그렇게 소련하고 싸운다고 했을 때 의미가 없고 그래서 미국도 그때부터 지상에다가 사일로를 건설하면서 지상 그 발사대들을 많이 미국이 만들기 시작해요. 미국 본토. 또 만들고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지금 보냐면 미국도 위성을 쏘고 러시아, 소련도 위성을 쏘고 전 세계적으로 우주 공간에다가 정찰 위성들을 빼곡히 채워놓고 보니까 일단 이 지상 ICBM 발사대는 땅을 뚫어가지고 사이로를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땅을 놓다니까 양측이 소련도 미국 지상 미사일 발사대가 어디 있다는 거 다 압니다. 미국도 소련이 어디 있다는 걸 다 알아. 서로 알게 되니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동시에 빠밤 하고 쏘기 시작하면 지상에 있는 ICBM 발사대 사이로는 다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땅에다 놓는 것도 아니네. 미국이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이 제일 합리적인 방법은 만들어놓은 이 미사일이 바다에 들어가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미사일을 그다음부터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난 이야기가 뭔가면 이 핵무기가 이제 태어난 순간부터 군 안에서 이 파워 게임이 시작됩니다. 파워 게임. 어떤 파워 게임이냐면 핵무기를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군대의 주출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육사 출신들이 가지느냐 아니면 해군사관학교 출신들이 그 나라 군대에 주출되느냐 이건데 제일 처음에 핵무기가 공군했을 때는 미국에서 공군
장성들이 딱 폼 잡고 왜 싸움의 마지막 승패는 우리한테 달렸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지상에 내려가면서 육군이 폼 잡고 나오다가 지금은 미국의 핵무기가 모두 다 어디에 들어가냐 바다 70%가 바다에 들어가면서 미국 전략의 중심이 공군 육군 지금은 해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쭉 보니까 지금 이게 뭐 공개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지금 군대 내에서도 저거 이제 앞으로 핵 추진 잠수함이 들어오고 우리 모든 전략 자산이 바다로 들어가면 결국 우리나라의 군대의 축도 육사로부터 해사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예. 이거 미국은 이제 다 70%가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지금 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 좀 이야기하겠는데, 자, 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비교입니다. 러시아는 그럼 어떻게? 러시아도 그럼 바다에 들어간다냐? 러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땅이 넓으니까 러시아는 계속 지상 중심이다. 지금도 지상에다가 사일로를 계속 해놓고, 두 번째는 러시아는 미국과 다른 게 뭔가 하면 러시아는 미사일을 전략 미사일들을 열차에다가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딱 보면 러시아 미사일 열차들은 보면요, 이게 진짜 사람이 탄 객차인지 아니면 전략 미사일 발사 차량인지 구분이 절대 안 됩니다. 열차가 쫙 하면 러시아의 그 넓은 철길을 얼마나 열차가 많이 다녀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군사훈련을 할 때 보면 사람이 탄 차인 줄 아는데 뚜껑이 열리면서 미사일이 쏘가지고 이제 발사합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러시아 철길 위에 있는 모든 열사 발사 차량을 다 타격하지 않는 한 그 중에서 어느 곳에서 전략 미사일이 쾅 하고 터질지 이거 판단이 안 됩니다. 지금 저 미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것이 이동식 발사대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여기 세웠다가 쭉 몰고 한 100km 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한 500km 계속 자동차에다 싣고 미사일을 전국을 빙빙빙빙 그러니까 이동과 열차와 사일 아직도 러시아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자기 미사일의 한 20-30%도 지금 바다에 지금 이어놓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은 중국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제일 처음에 중국이 제일 먼저 핵무기를 가진 이후에 아직도 중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지상 중심으로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사일로를 건설해서 러시아, 미국처럼 사일로에다가 미사일을 넣기도 하고, 2단식 발사 차량에다가 이제 넣기도 하고, 비행기에다가 싣는데 공군적으로는 얼마 안 나가고 지상과의 기술로 나가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이 점점 바다로 지금 미사일을 지금 숨기고 있습니다. 네, 바다로. 근데 중국이 이거 미사일을 이제 핵 잠수함을 만들어서 바다에 요차고 하니까 중국이 구조적으로 대단히 뜻하지 않았던 난관에 직면합니다. 어떤 난관에 직면하는가 하면 이 러시아와 미국은 핵 잠수함을 만들어서 미사일을 바다에 들여가는데 큰 장애물이 없어요. 미국 한번 보십시오. 미국은 이 바다 앞에서 핵 잠수함이 활동하는데 거기다 터달 나라가 없어요. 예. 마음대로 핵 잠수함이 떴다 나왔다 막 합니다. 러시아 보십시오. 러시아 저렇게 바다 넓은데 러시아 태평양 연안에 러시아가 저기서 핵 잠수함 활동을 마음대로 해도 거기에 터달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이 딱 하자고 보니까 잠수함이 떴다 내렸다 하면 딱 끄고 나면 영해 문제가 제기된다. 이거 필리핀 영이다. 이거 뭐 베트남 땅이다. 아니 저건 대만 영이다. 일본 거다. 아니 서해 앞바다에서 뚫려고 하니까 이건 한국 영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바다로 나가자고 보니까 러시아나 미국이 직면하지 않았던 영토 분쟁 문제가, 영해 분쟁 문제가 지금 중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략은 뭔가면 이거 빨리빨리 기둥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언론에 계속 떠드는 게 뭔가면 인공섬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해요. 사람이 하나도 안 사던 전만 섬에다 가서 지금 철기둥을 때려박아가지고 거기다가 비행기 할주로 만들고 배 정착장 만들어가지고 이건 내 땅이야 라고 사람이 안 살던 그런 자그마한 섬에다 지금 철기둥을 박아가지고 이 바다부터 빨리 이거 우리 땅이라고 정립하는 이런 일을 지금 벌리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전 세계 핵 잠수함 운영 현안인데 여기서 빨간색을 칠한 거는 핵에다가 핵 잠수함에 핵무기를 올려놓은 나라도 있고, 이런 잠수함들이 있습니다. 색깔. 요거는 핵 잠수함이지만은 핵무기를 올려놓지 않고 재래식 미사일을 올리는 요게 지금입니다.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핵 잠수함에 재래식 미사일을 올려놓은 잠수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은 100% 다 핵 잠수함에 다 핵무기를 올려놨습니다. 러시아는 거의 절반입니다.
핵 잠수함이지만은 핵무기 올려놓은 잠수함도 있고 제레스 미사일 올려놓은 나라도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딱 한 잠수함에다가 핵무기를 넣고 나머지는 다 제레스 잠수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0대 50 비율인데 한 10척에다가 핵무기 올려놓고 나머지는 저렇게 제레스. 그럼 우리나라가 하려고 하는 건 바로 요런 잠수함. 예. 요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핵 추진 잠수함이지만 핵무기는 탑재하지 않은 거. 요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대열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처럼 비핵 국가로서 이 대열에 들어가려고 지금 발자국을 떼쓰기 시작한 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첫 번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북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바다에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먼저 지금 바다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문제. 그래서 왜 이게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계속 저렇게 바다에 나가서 이거 수중 발사라고 하는데 수중에서 미사일을 저렇게 발사하고 잠수함 타고 자기가 밑에 들어가서 지금 저렇게 보는 이런 사진인데 이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미사일 종류입니다. 네. 북한이라는 저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 경제 서독으로 말하면 완전히 고지 국가인데 완전히 고지 국가가 저렇게 미사일의 모든 종류를 다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각종 이런 고지 뭐 진짜 하루 밥 세끼도 겨우 먹는 그런 국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저렇게 미사일은요 모든 종류 미사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근데 지금 제일 처음에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뭐 ICBM을 미국도 타격하고 뭐 한국은 이제 뭐 이건 개인도 안 된다 뭐 단추만 누르면 순간에 다 제가도 된다 이러면 북한이 또 들어왔는데 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달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자 이제 이 정도 우리가 미사일을 가졌으니까 딜 좀 합시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도 좀 낮추고 미국도 좀 제재도 좀 풀고 그래서 좀 같이 공전 공생하는 관계를 만들자고 하노이까지 갔는데 트럼프가 김정은의 딜을 걷어차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하고 걷어차서 이 하노이 회담이 2019년에 결렬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 미국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핵 위협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느낀 김정은은 2019년 베트남에서 돌아오자마자 안 되겠다. 북한이 핵의 3대 요소를 구비하지 않는 한 미국이 북한을 위협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핵이 미사일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핵은 바다, 공중, 지상 이게 3대 요소입니다. 땅, 하늘, 바다 이 세 곳의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핵보유국으로서 사람 대접한다는 걸 김정은이가 알았습니다. 이게 바다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갔다 와서부터 이제 김정은이가 이 핵 미사일을 바다에 놓기 위한 이런 작전을 보는데 우리 한번 패턴을 한번 잘 봅시다. 자, 제가 아까 미국 얘기를 했죠. 모든 나라들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핵 실험을 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과 핵 폭발, 분열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일단 가져요. 폭탄을 가진 다음에 그걸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올려놨다가 땅에도 올려놨다가 이것도 아니네. 그래서 마지막에 가는 단계가 바람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북한이 지금 딱 그 공정을 그대로 밟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일 위험한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제일 처음에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졌을 때는 이거 미사일이라는 건 순간에 가져다가 세워서 빵 쏴야 이게 미사일인데 순간에 가져다 세워서 빵 쏠 수 없었으니까 이렇게 거치대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치대. 철 거치대를 만들어 놓고 날라다가 여기다가 다 조립해 놓고 스위치 눌러서 이제 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저거야 뭐 저 가져다 세우는 거 거의 하루 이상 걸려요. 이거 뭐 미국이 사전에 위성에서 딱 보고 뒤 박살내면 써도 못 보고 이게 무너집니다. 이게. 그래서 두 번째로 북한이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 한 게 바로 이동식입니다. 테일. 자동차에다가 저렇게 미사일을 해가지고 마음먹은 장소에서 이미 순간에서 이제 쏘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덩치가 크니까 미국이 딱 위에서 위성으로 딱 봅니다. 보고 미사일이 오는 그저 토론에서 나왔네 어디에 있네라는 걸 미국이 다 아니까 이것도 마음을 북한이 놓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이 발견해도 때가
때가 늦게 한 게 뭐냐? 그래서 북한이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처럼 열차로 가자. 그래서 이게 지금 북한이 개발한 열차 차량 미사일 발사대입니다. 차량 미사일 발사대. 이거는요. 저건 밖에 나오는 순간에 미국 위성이 생각봅니다. 아, 미사일 쏘려고 하는 애들이. 그런데 이거는 기차니까 지나가는 순간에 이게 미국의 미사일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하 이 철길 터널 들에다가 저런 열차들을 이렇게 쭉 엮고 있다가 쭉쭉 나오니까 위성에서 봤을 때는 저게 미사일 차량인지 사람 실고 다니는 백사 차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열차 이제 미사일들을 다 열차에다 지금 올렸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휴니트가 들어가서 딱 보고 연락해서 아 미사일 발사 차량이 지금 이번에 나가는 요 어느 저 굴에서 나가는 지금 열차는 사람이 탄 열차가 아니고 요건 미사일 발사 차량입니다. 이건 때려야 됩니다. 하면 유성에서 딱 보고 좌표정에서 바로 박살내면 이거 박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을 놓을 수 없으니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지금 된 게 야 안 되겠다. 아 미국이 다 바다로 가는 이유가 있었네. 러시아도 바다로 가는 이유가 있었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도 바다로 가자. 그래서 2019년 이후부터는 저렇게 만날 지금 김정은이가 바다에 가서 지금 야 이제 미사일을 저 열차 땅 마음 놓을 수 없어 바다로 가야 되겠다 하고 지금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이거 바다에서 쏠 수 있는 이게 북극성형 북한에서 지금 시험 발사할 때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아 북한이 북극성 메토형을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라고 뉴스에서 나오면 이건 곧 뭐냐 바다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입니다. 수중에서 원래 발사하는 미사일이다. 북극성이라고 말이 붙으면. 근데 지금까지 북한이 개발한 이제 바다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이거 저 무력시할 때도 지금 나가고 있는 건데 미사일입니다. 이런 겁니다. 자, 지금 북한이 한국과 이 잠수함 바다 및 경쟁을 하자고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한국은 디젤 잠수함을 대단히 잘 만들어요. 장영실 잠수함처럼 크고 좋은 잠수함을 만드는데 북한은 이 잠수함을 만들지만은 대단히 낙후한 그런 잠수함, 소음도 크고 바다에도 오래 못 들어가 있고 대단히 낡은 형 잠수함입니다. 이게 2023년 9월달에 북한이 새로 만든 잠수함을 지금 해놨는데 최근에 보면 군사 전문가들이 보면 북한이 너무 저급하고 성급한 나머지 약간 이게 군사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가면 김정은이가 야 미사일 지도 빨리 바다에 열어 하니까 새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이런 이번에 이런 잠수함입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발사대가 10개를 지금 여기다 였어요. 10개를 넣어서 지금 바다로 지금 띄우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말이라면 자 이 잠수함 총적인 크기에 비해 볼 때 이 발사관이 차지하는 위치가 너무 크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이 진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잠수함이 저기 10기를 쓰는데 이 잠수함이 균형을 잃고 충격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과연 이것이 실전 가능한 잠수함이냐? 이게 우리 군사 전문가들의 생각이고 저는 그겁니다. 아니 저게 이거 보기에도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 생긴 자체가 저는 아니 그럼 저거 군사기술적으로 역학적으로 계산도 안 해보고 저 수탄도를 때려가지고 저 잠수함을 만들었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 여기서 문제는 뭔가는 이 잠수함을 만들어 놓고 이 잠수함에서 실제 미사일이 발사돼 나가고 있는 모습은 아직 북한이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만약 진짜 북한이 어느 순간에 자 너네가 우리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나간다는 걸 믿지 않는데 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나가도 잠수함이 흔들려서 뒤집혀지거나 뭐 파괴되는 일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에 이거 개인 친주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하나는 지금 북한이 만든 것이 핵 잠수함. 우리는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인데 북한은 핵 무기를 미국처럼 전략 핵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하고 잠수함 이 동체는 다 만들었어요. 북한이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들어갈 소형 원자로를 북한이 지금 만들지 못했어요. 우리는 우리는 SMR라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군을 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열심히 보내고 지금 거기서 젊은 20대 젊은이들이 계속 죽어오거든요.
그 이유가 그렇게 저 애들 막 보내서 지금 총알바지로 보낼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하나 푸친한 데서 저기에 들어갈 소형 원자로를 가져오는 게 총적인 목적이 아닐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 푸친이 아직까지 줬다는 그 얘기도 정말 개인적이기 때문에 어느 날 너희 북한 애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 많이 죽었으니 에이 내가 이건 줘야지라고 소형 원자로를 북한에 주어서 북한이 그 원자로를 이 안에다가 이어서 핵추진 잠수함을 바다에 띄우는 날에는 이건 완전히 대단히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바다로 들어가는 데서 순서가 다른 게 뭔가면 북한은 NPT에서 탈퇴하고 거기에 들어갈 핵물질, 우라늄 농축과 플라늄 이거는 북한이 핵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쓸 핵물질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가 지금 금지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잠수함을 대단히 잘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잠수함을 대단히 잘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세 번째로 우리는 핵물질, 그 소형 원자로에 들어가 있는 핵물질을 우리가 못 가지고 있는데 대신 그걸 이어서 운용할 수 있는 소형 원자로는 우리가 잘하고 북한은 또 소형 원자로는 못 만들고 이렇게 남과 북을 지금 비교해 보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거 지금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 지금 만들고 있는 현장에 지금 인조머니가 가 있는 이런 장면이고 향후 그러면 게임 체인저는 뭐냐? 게임 체인저는 바로 제 생각은 여기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젊은이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조만간에 전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지난 한 며칠 전에 북한에서 뭘 했는가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 다음에 그 러시아군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다 밀고 나가면 뭐이 남는가면 거기에 숱한 지뢰가 지금 묻혀 있습니다. 지뢰들을 여기저기 묻혀놔서 사람들이 많이 밟고 일어나는데 러시아 사람들 보고 그 지뢰 너는 아무리 많이 줘도 순간에 다리 끊어지고 목숨이 날아나니까 그 지뢰 해제 작업에 러시아 사람들은 안 하겠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김정은한테다가 요구해서 북한 군인들이 한 1000명 가서 지뢰 해제 작업했는데 얼마 전에 그 사람들에 대한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장례식, 북한으로 표현하면 뭐 훈장수여식 뭐 이런 거 했는데 8월 달부터 지뢰 해제 지금까지 했는데 9명이 죽었더라고요. 9명이 죽고 몇 명이 다리가 끊어져서 절단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수많은 젊은이를 보내서 떼 죽음 당하면서 계속 보내고 있는 이유가 뭘까? 물론 김정은이가 돈을 챙기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결국 김정은이가 저렇게 매일 나가서 저렇게 집착하고 있는 핵 전략 잠수함을 가지려고 지금 저러지 않는가라고 이제 생각되면서 어떻게 하나 우리 국민의 여론과 힘을 합쳐서 일단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부터 먼저 가져놓고 다음 단계 목표가 중요한데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우리도 역시 핵무기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지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이 안보 균형을 맞추기는 매우 힘들다라는 말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